식사 많이 하셨어요? 그럼 또 시작해 볼까요? 이제 여러분들은 항상 제 강의 들을 때 이제 사실 세심하게 나누면 세부적이지만 이제 포괄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치를 알아들으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이렇게 폭넓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굳이 입으로 얘기를 안 했어도 여러분들이 미리 그냥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료라고 하는 거는 이제 포괄적으로 하면 그래요. 내 몸에 병들고 노후 수면 세포는 녹아서 없어지고 그 빈자리를 새로 분열된 건강한 자식 세포가 대신하는 거. 이게 이제 재생복원 치료고 이거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고 하면은 우리 인체의 체세포는 120조만이나 되는 생명체들이 한 마리 한 마리 독립 생명체고 생각도 따로 먹는 것도 따로 세포 분열도 따로. 근데 그 한 마리의 평균 수명은 45일에서 약 45일에서 80일 정도를 산다. 이게 정상이라면. 그러면 80일을 살면은 우리가 사람으로 확대하면 어때요? 집에서 부모가 한 8, 90년 살고 부모가 죽으면 그 죽은 부모는 어때요? 땅속에 묻히고 그 빈집에는 자식이 들어와서 살고 또 그 자식도 8, 90년 살면 부모는 죽으면 땅속에 묻히고 또 그 빈집에는 자식이 들어와서 살고 이게 계속 이어짐이 우리가 인류가 이렇게 유지되는 생리 이치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 몸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하면 우리 인체 각 장기, 기관 모든 조직들이 세포 종류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하는 역할도 달라요. 그렇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세포고 세포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의미하는 거고 살아있는 생명체는 언제가 죽는다는 걸 또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이라면 평균 약 45일에서 80일을 산다. 이제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제 단어 중에서 꼭 정상이라면 하는 용어를 넣어요. 그래 이게 왜 정상이라고 하는 용어를 넣냐고 하면은 수면 세포가 되면은 이건 3년도 살고 5년도 살 수 있다는 얘기라. 그 여러분 폐허라는 물고기 알아요? 마치 그 메기처럼 생겼는데 이게 물바개미도 그렇고 물바개미가 예를 들어 가지고 물이 이렇게 건조해 버리면 그냥 말라붙어서 동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근데 100년이 있다가도 물을 집어넣으면 다시 일어나서 겨다녀요. 이렇게 화면으로 비춰주는 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요. 근데 이거는 아주 우리가 작은 생명체고 근데 메기처럼 큰 이 페어라는 물고기는 제가 옛날에 그 자연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이제 밀림 지역에서 우기 때 비가 있다가 이제 건기 때가 되면 물이 말라붙어요. 그러면 이제 우기 때 물이 쌓여서 밑에 뻘이 있잖아요. 뻘이 이게 말라붙으면 그놈을 딱 썰으면 어때요? 흙벽돌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놈을 잘라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집을 져놓으면 이거는 비가 잘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을 져놨는데 우연하게 거기 비가 맞으니까 10년이 지났는데 거기서 폐허 물고기가 겨 나와가지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년 동안 있는 상태가 바로 동면 상태거든요. 이런 것들이 물바개미만 그런 기능이 있을까? 아니면 물고기만 그런 기능이 있을까? 우리가 곰도 동면을 하고 그러면 곰도 동물이고 우리 인간도 동면이에요. 그러면 또 식물도 있고 저는 생리치가 동일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능은 모든 생명체가 다 동시에 적용이 될 거냐 특정 한 생명체만 적용이 될 거냐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모든 생명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런 생명체들이 휴면 상태가 되면 첫째 조건이 어느 조건이 안 맞아야 동면 상태에 들어갈까요? 먹이 공급. 우리가 꿀벌들이 여름에는 활동을 하다가 겨울에는 그냥 휴면 상태로 들어가잖아요. 휴면 상태에 왜 들어가요? 먹이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휴면 상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인체 모든 체세포들은 먹이 공급이 안 될 때가 언제일까요? 피가 돌지 못하면 어때요?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이 안 되죠. 그러면 이게 휴면 상태에 들어간 이걸 내가 수면 세포다. 그래 이 휴면 상태에 들어가면은 1년도 살 수 있고 5년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의할 필요는 뭐가 있느냐?
이 휴면 상태가 너무 오래돼 버리면 그냥 녹아서 없어집니다. 근데 휴면 상태라고 하는 거는 영양분을 먹지도 않고 수축 팽창을 자기의 의도에 힘에 의해서 하지도 않고 세포 분열도 하지 않고 조혈 기능도 하지 않는 이런 세포를 수면 세포라고 그래요.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의 나이가 지금 70세다. 말초 모세혈관은 몇 프로 막혔을까요? 70%가 막혔죠. 그러면 세포 분열을 하고 피를 만들어내고 하는 세포는 수축 팽창을 하는 세포는 30%라는 얘기예요. 이걸 이제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해할 때. 그러면 만약에 또 그렇다고 그러면 만약에 내 몸속에 있는 어혈을 30%를 빼내면은 그 30%의 빈 공간은 어혈이 채울까요? 생혈이 채울까요? 당연히 생혈이 채우죠. 그러면 혈액 영양 공급량이 늘어난 만큼 우리 체세포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다시 늘어날 거냐 고정일 거냐? 정답은 늘어난다. 이렇게 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정리할 게 이제 뭐가 있느냐고 하면은 우리 인체에 다양한 생명체들이 있는데 그냥 포괄적으로는 세포라고 그럽니다. 이 세포가 분열하는 거는 영생구조일 거냐 아니면은 뭐 100번이든 1000번인들이 분열을 하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분열을 하지 않을 거냐. 여러분들 생각이 어때요? 현대의학은 이것이 영양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세포 분열을 할수록 그 세포들의 꼬리가 이렇게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가 없어지면 그때는 세포 분열을 중단한다는 게 현대의학의 지금 우리 인체를 바라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이것이 세포 분열을 몇 번 하고 한 마리의 수명이 얼마냐 이걸 곱하니까 인간의 수명이 평균 얼마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현대의학의 지금 지식이 가지고 있는 지식 고정관념이고 심전 생리학은 어떻게 봐요? 세포 분열은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는 하는 영원한 구조다. 영생 구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나무에다가 비유를 해주죠. 이제 나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생명체는 조상이 같기 때문에 생리 이치가 동일하다. 나무도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는 한은 세포 분열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동일하게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이 일어나는 한은 세포 분열은 영원할 수가 있다. 근데 나무도 일정 기간이 살면 죽고 우리 인간도 일정 기간이 살면 죽어요. 그럼 이 원인을 어떻게 받느냐? 심전생리학에서는 이제 영생구조라고 하는 걸 나무에다 비유를 해줬죠. 지구상에 1000년이나 2000년 오래 사는 나무가 있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1000년 나무 동안 산 나무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똑같은 환경에다 심어주면 꺾꽂이가 되는 종류 같으면 어때요? 다시 성장을 시작하면 그 나무가는 또 어때요? 1000년을 살 수 있고 또 1000년 산 나무에 가지를 꺾어서 또 심으면 또 1000년을 살 수 있으면 이거 세포 분열은 영원한 거 아니냐. 내가 이제 이 생리치 자연계를 보는 게요. 근데 우리가 인간도 죽고 나무도 죽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풀을 거냐 하고 풀어봤더니 세계 설명처럼 나무도 토양에서 순수 지가 필요한 영양분만 흡수해야 되는데 그 영양분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뭐 석회질 성분, 철분 이런 이물질들이 뿌리에서 들어올 때 섞여 들어오면 수관이 막힌다는 거예요. 수관이 막혀버리면 어때요? 영양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러면 수관이 나무가 이렇게 굵은 나무가 있으면 수관이 밖에 게 먼저 생겼을까요? 안에 게 먼저 생겼을까요? 당연히 안에가 먼저 생겼죠. 그래 오래된 나무가 고목이 되면 안에서부터 이렇게 죽어 들어오는 것이 바로 그게 혈관을 쓰다 수관을 쓰다 보면 오래되면 그게 막혀서 영양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안에서부터 고목지는 건데 나무도 그 수관을 막히는 것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고 우리 인체도 각 장기 기관의 세포들이 한 마리 한 마리마다 마지막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은 말초 모세혈관을 통해서만 공급이 되는데 그 말초 모세혈관이 막히는 것을 우리 인체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이게 막히는 이 퍼센트지를 따져보니까 자기 나이 퍼센트만큼 막히고 그래 자기 나이 퍼센트만큼 막힌다고 하는 것을 왜 그렇게 정리했느냐고 하면 우리가 평균 수명을 제가 90년을 봤습니다.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왜 90년으로 이렇게 90년으로 정하고 생리치적으로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말초 모세혈관이 100% 막힌다고 하면 심장이 피를 당긴다고 딸려올까요? 앞으로 품는다고 나갈 수가 있을까요? 피가 돌 수가 없죠. 심장이 살아 정상적으로 가동을 한다 해도 피가 끌려오지도 않고 앞으로 내품을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몇 프로 정도야 막혀야 심장이 멎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를까 하고 따져보니까 약 90% 적어도 90% 이상이 막혀야 심장이 멎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돼요. 뭐냐? 만약에 말초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을 빼내서 영양 공급만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한다고 하면은 세포 분열은 영원할 수가 있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어떤 답을 찾을 수 있냐? 그러면 90%가 되기 전에 자꾸 이걸 빼내버리면 또 어떻게 될 거냐? 안 죽어서 탈이겠죠. 나무가 오래 살듯이 우리 인간도. 근데 이거 이제 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한계점치가 있어요. 그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 20년 간격으로 10살 때, 30살 때, 50살 때, 70살 때, 90살 때 이렇게 한 20년 간격으로 한 번만 빼줘도 우리가 사고가 아닌담, 중금속의 오염이 아닌다면 우리가 일생을 건강을 지키는 거는 어느 방법보다도 이게 예방 치료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답을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포 분열은 영원할 수가 있다. 종류에 상관할 거 없고요. 단 그 세포가 분열하는데 2, 3천 가지 영양소를 우리가 넣어주는 한에서 우리가 세포 분열은 영원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기준점으로 잡아서 우리가 암이 있다. 그러면 암세포와 정상세포가 세포 분열 속도는 다를 수가 있어요. 정상세포는 약 45일에서 80일 만에 세포 분열을 한다고 그러면 암세포는 하루만 해도 이틀만 해도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빨리 합니다. 그래서 특정 그 장기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지면 그놈의 다른 장기를 혈관을 압박하면 피가 못 돌면 사망에 이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을 한번 키워볼 필요가 있어요. 암세포가 영원히 살까요? 암세포도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상상을 한번 키워봐요. 생리치적으로. 그 한 마리의 생명체가 영원히 사는 생명체는 없어요. 그러면 자, 또 다른 각도로 제가 생각을 키워줘 볼게요. 암이 발생한 곳은 혈관이 막힌 데일까요? 피가 잘 도는 데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혈관이 막힌 곳이죠. 혈관이 막히면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이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혈관을 통해서만 혈액이 영양분이 공급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암이 발생한 곳, 어떤 혹이 막힌 곳은 이미 말초모세혈관이 막혀서 피가 오랫동안 못 돈 곳이 산도가 높아지면 그게 암이 될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피가 못 돌면 영양 공급, 산소 공급이 안 되면 1차적으로는 그게 뭔 세포가 될까요? 수면세포가, 암세포 주변에는 수면세포가 많이 늘어나죠. 그렇지만 영원히 사는 세포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요점 정리하면 암세포가 정상세포보다 수명은 오래 살 수 있다. 그렇지만 영원히 살지는 않는다. 이 얘기를 우리가 요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리치를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는 우리가 여기서 암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도출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접근하느냐? 여러분들이 특정 부위에 암이 생겼다. 그러면 그곳은 암이 생긴 그 주변은 이미 말초모세혈관이 막힌 곳이고 혈관이 막히면 마치 우리가 하수든 물이 고인 게 되죠. 흐르는 물이 아니라 고인 물이 되면 고인 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자꾸 부패도 산도가 높아지겠죠. 그래도 혈질이 강산성화되면 그 강산의 산화작용이 세포를 녹이려고 하는 그 작용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모든 생명체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비정상적으로 이세를 많이 남기려고 세포를 분열하는 속도가 빨라진다 이 얘기예요. 제가 책에다 써놓은 내용들이 이제 언어로 설명을 해주면요. 그러면 정상세포보다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빨리한 원인은 어때요? 산도가 높아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특정 부위만 산도가 왜 높았을 거냐 이렇게 따져야 돼요. 왜?
산도가 높은 건 결과고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 혈관이 막혀서 피가 돌지 못했기 때문에. 피는 왜 못 돌았냐? 말초부혈관이 막혀서. 그럼 말초부혈은 왜 막혔느냐? 혈전 어혈 때문에. 어혈은 왜 생겼느냐?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말은 이제 앞에서부터 풀어보면 어때요? 맨 먼저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생긴 어혈이 특정 부위의 말초부혈관을 막으면 그쪽은 막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산도가 높아져요. 피가 못 돈 시간이 오래 지속돼서 산도가 높아지면 그 높아진 산화작용이 암을 유발했다. 강산이 이제 이렇게 진단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진단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치료 방법을 여기서부터 이제 찾아내야 돼요. 네. 찾아내면은 만약에 암 부위를 잘라냈다. 수술로 이제 우리가 수술적으로 보면 잘라냈다고 그 주변에 있는 말초보세혈관이 막힌 곳이 뚫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도려낸 그 바깥에 외에는 막힌 게 뚫릴 가능성이 없죠. 그럼 두 번째, 또 암을 유발시킬 정도로 피가 오랫동안 못 돌게 해서 썩을 정도가 되려고 하면 많은 양의 혈전 어혈이 있어야만이 피를 썩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피가 못 돌아서. 그러면 많은 양의 어혈이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간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는 그렇게 많은 양의 어혈이 뭐 중금속이나 타박상을 입지 않은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체 구조적으로요. 그러면 암을 치료하려고 하면은 그 암이 생긴 그 부위에 산도를 떨어뜨려야 돼요. 그럼 거기에 있는 어혈을 말초무쇠를 막고 있는 어혈을 빼내서 피의 유속을 빠르게 하면 산도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근데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면 산도를 떨어뜨려 주면은 암세포가 더 이상 커지는 것은 막을 수가 있어요. 새로운 암세포만 못 만들어지게 하면 기존에 있는 암세포는 그냥 그대로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없어질 거냐 안 없어질 거냐 제가 반문하는 거라. 여러분들 생각이 어때요? 영원히 사는 세포가 없다고 그러면 그게 설령 수면세포가 되면 정상세포보다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새로운 세포만 암세포만 못 만들어지게 하면은 기존의 암세포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암이 발생한 위에 피의 유속이 빨아지려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어혈을 몽땅 다 뽑아내야 되는데 이게 산도가 떨어지려고 하면은 어혈이 나온 다음에 떨어지지 우리가 사혈을 시도한다고 해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맞죠? 어혈이 나온 다음에요. 근데 이게 암이 발생한 위치가 이제 우리가 몸 외피에서 사정권에서 가까우냐 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배를 째고 안에다 부항기를 걸고 빼는 게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빼는 거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걸 당겨서 사정권에서 가깝냐 아니면 또 사정권에서 좀 멀면 그 장기가 암이 생긴 부위가 피의 유속이 원활하게 빨리 도는 곳이냐 늦게 도는 곳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효능이 많이 좌우하고 또 피가 잘 돌라고 하면 암이 생긴 조직 자체가 수축 팽창을 왕성하게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도 거기를 막고 있는 어혈이 빨리 녹냐 안 녹냐 이거를 이제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예를 들어서 갑상선암이다. 그래서 내가 우리 인체 중에서 갑상선암이 있고 위암이 있고 췌장암이 있다. 또 간암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우리 방법으로 효과가 떨어지는 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딜 것 같아요? 췌장이죠. 그 다음에 떨어지는 게 위암이에요.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정의를 하냐고 하면 제 강의 들어보면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혈액암, 백혈병, 신부전증 무서워요. 이 네 가지 질환이 있는 환자하고 한 사람은 소화불량이 있어. 아니면 위염이 있고 그럼 소화불량, 위암 치료하는 거하고 혈액암이나 신부전증이나 백혈병 치료하는 거하고 진단받고 바로 우리 방법으로 치료하면은 위장병 치료하는 게 더 쉽다고 봐야 되느냐 아니면 혈액암, 신부전증 치료하는 게 백혈병 치료하는 게 더 쉽다고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 생각이 어때요?
혈액암, 백혈병, 심부전증이 치료가 더 쉬운 거예요. 우리 치료 방법으로는 봐서는. 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위장병이나 위염을 치료하려고 하면 2번, 30번이 뚫려야 되거든요. 2, 3번은 2, 3번을 뚫어야 되는데 2, 3번이 사례를 해보면 쉽게 뚫리던가요? 이게 안 뚫리니까요. 안 뚫리니까 우리는 어혈이 나와서 피해 유속이 빨라져야 이게 치료가 되는데, 인체 구조적으로 우리가 2, 3번이 어혈이 먼저 쌓이게 돼 있고, 어혈이 쌓인 시간이 오래되면 말초 모세혈관이 아예 혈관 자체가 없어집니다. 쉽게 해서 비유법으로 들면 2, 3번이 지에 말초 모세혈관이 100kg라고 그러면 위암이 올라가면 불과 10kg, 20kg밖에 안 남았어요. 나머지는 그냥 섬유질화 되어 있는 체지방이 그냥 꽉 덮여 있지 혈관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우리 몸이 재미있는 게 같은 자리에서 자꾸 반복적으로 이렇게 사유를 해서 이렇게 빼내면은요, 혈액 공급량이 늘어난 만큼 새로운 말초 모세혈관이 형성될 거냐, 없어진 건 고정으로 그대로 있을 거냐. 여러분도 생각 어때요? 새로 생겨납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말초 모세혈관이 생기는 원리를, 우리가 임신하면은 착상이 되면은 폐줄이 생기는 원리 있잖아요. 폐줄이 생기는 원리나 말초 모세혈관이 형성되는 원리가 나는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같은 자리로 자꾸 반복해서 이렇게 사혈을 갖다 이렇게 빼내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빼내다 보면은 처음에는 혈관이 10kg밖에 없었는데 이게 20kg, 30kg 자꾸 양이 늘어나서 결국은 아랫배가 뜰짓할 정도로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가닥수가 너무 적어버리면 처음에 그게 빼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 2번, 3번 사혈하고 그래요. 나는 처음부터 잘 나오던데요. 이게 막 나오니까 막 한 번 빼고도 막 소화도 잘 되고 막 배탈도 안 나고 변비도 없어지고 이래. 그러면 나는 당신 축복받았다. 내 표현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10명 중에 1명이나 나올까 말까 하는 확률이지 대부분은 안 나옵니다. 지금 내가 다른 사람 비유 안 하고 그냥 나를 기준에 할게요. 저를 기준에도 저도 이제 그동안에 사회를 조금씩은 이렇게 했어도 본격적으로 사회를 한 건 지난 4월 달부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죽을 병이 아니고 일이 바쁘기 때문에 내 몸에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사회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를 한 거는 지금 지난 4월부터 하면 지금 한 몇 개월 정도 될까요? 지금 10월 달이니까 한 6개월 조금 넘었을까 이렇게 보죠. 근데 지금 나 같은 경우는 3번은 벌써 한 번 뚫렸고 생혈이 팍 쏟아졌고 2번은 어제 침으로 어혈이 좀 나오는 것 같이 나와요. 나 같은 경우 이렇게 뚫는데, 근데 이거 심한 사람은 1년이 가도 안 뚫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혈이 혈관을 막은 지가 오래되면 혈관 자체가 아예 없어져 섬유질화 돼가지고, 그러니까 말초 모세혈관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응고가 돼가지고 아예 땡겨도 안 나와버려요. 그럼 이제 안 나온다고 하면 어혈을 빨리 빼내면 그걸 이제 불리는 처방을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죠.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병의 치료 효능을 나타내려고 하면 어혈이 나와주고 피해 유속이 빨라져서 산도가 떨어져야만 되는데, 그래서 뭐 백혈병이나 혈액암이나 심부전증이나 이런 병보다 위장병이 치료하기가 더 어렵다고 하는 근거를 여기에 두고 해요. 그런데 이제 췌장암은 왜 이게 어렵다고 진단을 내리냐고 하면, 제 말 이렇게 강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보면 제가 지금 얘기해 주면 그 말이 그 말이구나 하고 이해가 갈 거예요. 심장에서 오는 병, 신장에서 오는 병, 간에서 오는 병은 우리 방법이 치료 효능이 아주 강력하다, 효과가 아주 높다 그래요. 그러면 신장도 안에 들어있고 간도 안에 들어있고 심장도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는 왜 치료 효능이 강력하다고 할까요? 거기는 혈액이 순환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막고 있는 그 혈전, 그걸 녹이는 처방을 했을 때 비교적 빨리 녹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각 장기 기관 조직이 운동량이 많고 혈액 공급량이 많은 장기가 있는가 하면은 운동을 거의 안 하는 장기가 있습니다. 운동을 거의 안 하는 장기가 어디냐? 그게 췌장하고 담낭이라는 거예요. 췌장은 위 뒤에서 이게 그냥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빼도 멀고 이놈이 심장 같으면 막 움직이기를 많이 하고 간이나 심장은 혈류가 이렇게 많이 도르니까 그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제를 그 분해하는 성분을 넣으면 도달이 쉬운데 이게 움직이지 않아 버리면은 침투 약성이 좋은 걸 넣어줘도 이게 그쪽으로 피 공급량이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안 녹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췌장이나 담낭에서 오는 병을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래서 제가 기준점으로 잡아주는 거고, 이제 위에서 오는 병은 어혈이 잘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안 나오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단어 속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10살 때 2, 3, 6, 8번 한번 빼고 30살 때 한번 빼고 50대 때, 70대 때, 90대 때 이렇게 빼줘도 지금처럼 그렇게 안 나올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는 우리가 예방적 차원에서 최소한도 2번, 3번만 여러분들이 2, 3, 6번하고 8번하고 빼보면 8번이 제일 잘 나오죠. 사열 경험해봤으면요. 2, 3, 8번이 제일 잘 나와요. 근데 제 강의 들어보면 모든 원인 치부가 100은 아니지만 근 95%가 8번이 원인 치료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8번이 근본 원인 치료다. 왜냐하면 8번을 빼줘야 피가 맑아지면 영양분이 파괴도 안 되고 어혈도 안 만들어지고. 근데 영양분을 1차 흡수하는 거는 2, 3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혈을 하면 어떤 병이 치료가 잘 되고 어떤 병은 좀 효율이 떨어지고, 또 반대로 이제 우리가 뇌암이다, 뇌종양, 또 뇌수막염, 뇌에서 이제 물이 찬다, 거기서 이제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물이 차는 거와 뇌종양의 차이가 뭘까요? 산의 강도 차이입니다. 뇌 쪽으로 피가 못 돈 시간이 길었냐 짧았냐 이 차이예요. 자, 여기서 내가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질문한다는 건 머릿속에다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위험하고 뇌종양하고 보사의 균형만 잘 맞춘다고 하면은 뇌종양의 치료가 쉬울까요? 위험이 치료가 쉬울까요? 뇌종양이 쉽습니다. 뇌종양이 치료가 된 사례 수없이 많아요. 우리 이렇게 13기 그 강사 교육 받고 거기도 이제 대리 전문 하지 않고 13기 교육 받은 그때 자기 마누라가 병원에서 이제 뇌종양 진단을 받았는 거라. 근데 이제 내 강의를 이렇게 하는 강의를 듣고 이걸 배워갖고 자기 마누라 뇌종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거 강사 교육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럼 자기가 받았으니까 마누라 치료 누가 했을까요? 자기가 했겠죠. 근데 올 여름에 그 마누라하고 같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 13기입니다. 지금이 여러분들이 몇 기인 줄 알아요? 36기예요. 그러면 상당히 오래전 얘기죠. 오랜만에 두 분이 찾아왔다는 거는 안 죽었다는 얘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예요. 남편이 치료하고, 근데 이분이 찾아와서 자기를 치료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아들내미하고 딸내미하고를 치료하기 위해서 식품을 뭐를 먹고 하면 좋겠냐 자문을 구하러 이렇게 찾아왔어요. 근데 그 여성분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복합적인 내용이 돼요. 뇌종양이 있는 사람이 뇌종양만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고혈압, 그러니까 만성피로,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까지 함께 오고 뇌종양이 올까요? 그렇지. 항상 적은 병이 이게 커져서 오는 거지 뇌종양만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는 면역기능, 감기가 자주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뇌종양이 올 정도 되면. 1년에 감기를 4, 5개월 달고 살았대요. 뇌종양이 오기 전까지요. 근데 뇌종양을 치료하려고 하니까 몸 전체를 다 수리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신장과 간을 고쳐버리고 또 1번, 9번, 17번을 빼고 또 그 정도 되면 이제 감기에 자주 걸리니까 32, 4번, 18번까지 다 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와서 하는 얘기는 자기가 뇌종양이 오기 전까지는 1년에 감기를 4, 5개월을 다 앓고 살았는데 그게 치료가 돼서 지금까지 감기를 단 한 번도 걸려본 역사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코로나 하나도 안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 강의 시간 얘기한 거하고 어때요? 맥이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진단할 때 생리치를 모르면 원인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원인 진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생리치와 화학 반응의 이치, 이 두 가지를 이해하려고 하면 생리치와 화학 반응의 이치를 모르면 어떤 병이 오면은 눈으로 보이는 건 결과고 반드시 생리이치적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생리이치와 화학 반응의 이치를 이해해야 그 원인을 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생리이치부터 하나부터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뇌에 물이 찼다. 그래서 뇌 수막염이 우리가 왔다. 물이 찼다. 이제 이 정도가 되면 그거 안 빼주면 의식을 잃습니다. 물은 왜 찼을까요? 생리이치적으로 볼 때. 맞아요. 제가 모든 생명체는 그 환경에서 살아남는 영적인 깨우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랬죠. 그러면 산도가 높으면 그 산에 의해서 자기가 녹아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든 생명체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산의 농도를 묽게 희석시켜야 자기가 살아남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변의 수분을 끌어모으는 것이 바로 뇌에 물이 차는 거예요. 이게 배에서 차면 복수인 거고 무릎에서 인체 어느 부위에서도 피가 못 도는 데서는 물이 차서 이게 포괄적으로 하면 부종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물만 그냥 이렇게 찰 수도 있고 이제 위치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번 우리가 따져봐요. 왜 거기가 산도가 높았을까요? 피의 유속이 느려서. 피의 유속은 왜 느렸을까요? 혈관이 막혀서. 혈관은 왜 막혔을까요? 어혈 때문에. 어혈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간 기능이 떨어져서. 자, 그럼 이게 생리이치가 정확하다고 할 때 지금 현대의학이 뇌 종양, 뇌에 물이 차는 사람을 과연 내가 얘기하는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생긴 어혈이 뇌 혈관을 막고 피가 못 돈 시간이 길어져서 산도가 높아서 수분을 끌어모으고 거기서 우리가 암이 생겼다 할 때 지금 치료하는 방법이 거기에 피해 유속을 빠르게 하고 이미 높아진 산을 해독하고 간 기능을 회복시켜서 새롭게 어혈을 못 만들어지게 하는 치료 변화가 일어나는 치료 방법이나 현대의학의 약이 있느냐?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상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뇌종양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발달한 학문은 우리가 뇌종양을 치료하는데 약성의 힘이 100이라고 할 때 제가 현대의학은 5%못 넘겼습니다. 그럼 우리 방법은 몇 프로나 접근했을까? 95% 접근해 있습니다. 그러면 뇌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분열했으면 우리가 뇌암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또 산도가 높아서 혈액 속에 여러 성분이 응고돼 갖고 비정상적으로 혹이 생겼으면 우리가 뇌종양, 뇌암 이렇게 진단하죠. 거의 같은 거예요. 산에 뭐 한두 끗 차이로 그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근데 요점적으로 얘기하면 피가 못 들어서 산도가 높아져서 물이 차고 암이 왔다, 종양이 생겼다 이렇게 진단해야 돼요. 그럼 이걸 치료하려고 하면 1차적으로는 거기에 피해 유속을 빨리 하려고 하면 그 주변에 막힌 말초보혈관을 뚫어줘야 되는데 지금 먹는 약 가지고 그게 되겠느냐. 여기 물이 찰 정도 되면 의식을 잃어요. 그 정도 되면 이미 혈액이 피가 썩은 피가 돌기 때문에 혈액 속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전체 혈액이 오염됐다 소리거든요. 이 피를 맑게 해독하는 방법을 현대의학이 모르고 있고 뇌 속에 말초보혈관이 막힌 거를 현대의학으로 그걸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또 뚫어놨다고 하더라도 다시 안 막히게 하려고 하면 신장과 간이 피를 요구하는 기능을 정상화시켜서 새로운 혈전, 어혈이 만들어지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치료 방법이 있느냐 하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대의학 이런 병에 대해서는 너네들 유치원생 수준 안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교육받지 않고 내가 식품 먹으라는 거 먹고 1번, 17번, 9번, 53번 빼고 2차적으로 8번 빼면 뇌종양이 치료될 가능성이 몇 프로나 있겠느냐? 90% 이상입니다. 그럼 이렇게 치료되고 나서 과연 재발을 막으면 몇 년 정도나 막을 수가 있느냐? 적어도 10년, 20년 동안은 같은 병이 재발하면 완치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단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막상 실전에 들어가면 어떤 문제냐면 이런 사람들은 병원에 가면 약을 어떨까요?
들어붙습니다. 조혈 기능이 다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혈액 속에 산도가 높아서 피를 넣어줘도 녹아버릴 거예요. 그런지 이런 것도 우리는 사혈을 하면 피 부족이 안 오게 해야 되는데 병원에도 그걸 치료하겠다고 이것저것 도전하지. 그러니까 도전만 하고 악화되려고 노력만 하는 거지 완치율은 내가 5%를 못 넘긴다고 그러잖아요. 현대의학에요. 근데 우리 방법으로 하면 90% 이상의 완치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수혈하고 철분만 완전히 맞을 수만 있다고 하면 내가 95% 이상 잡아줍니다. 완치 가능성이요. 그럼 그 방법이 뭐냐? 방금 여기서 핏기를 열어주고 그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넣어주고 이미 썩은 강산을 해독해서 맑게 해주고 이 세 가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특정 부위에 암이 있고 암세포가 더 이상 커지지 못하려고 하면 어혈이 나와서 피해 유속이 빨라진 다음에 산도가 떨어질까요? 사혈 시작한다고 빨리 떨어질까요? 어혈이 충분히 빠져나온 다음부터 피해 유속이 빨라지고 유속이 빨라진 만큼 산도가 떨어지는 거지 아무리 빼도 어혈이 안 나온다. 산도 안 떨어지고 암이 진행 속도 못 막습니다. 어혈이 나와서 피해 유속이 빨라진 다음에 그럼 피해 유속이 빨라진 건 무엇로 기준할 거냐. 여러분들이 솜으로 딱 닦아보면 솜이 빨아들이는 피가 적어도 10% 20% 나와야 그때부터 솜이 빨아들이는 피만큼만 혈관이 뚫려서 유속이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까지 나오려고 하면 적어도 2, 3개월은 사혈해야 3개월 정도는 사혈해야 10% 20%의 생혈이 나오고 그때부터 유속이 빨라지면 자, 이 3개월 동안은 암이 커지는 게 맞을까요? 그대로 있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예. 피해 유속이 빨아지기 전까지는 커지는 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사혈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무조건 된다고 달라들었다 조혈 기능이 망가지고 어혈이 나오는 사람 어떨까 하든지 이거를 우리가 안전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내 공부가 맞아서 어떠한 경우도 할 수는 있지만 저도 시비에 걸려서 시끄러운 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을 어떻게 내느냐. 암의 크기가 한 2cm 미만이면 사혈만으로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사혈만 해도 그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2cm 이상이 되면 차라리 수술을 하고 재발을 막는 것이 서로가 시간을 오래 끌지 않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암이 작으면 그러니까 2cm 미만은 내 용어상으로 작은 거고 2cm가 넘어가면 큰 거고 이렇게 잡아버리면 여러분들이 판단하기가 근거가 쉽겠죠. 그래서 암 크기가 2cm 이상이 됐으면 수술하고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만 받지 말고 우리 방법으로 암이 재발하지 않게 사혈하는 것이 지혜롭게 서로가 스트레스 안 받고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다. 요점 정리 되죠? 네. 그러면 제 기억에 그래요. 암 수술을 하고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안 받고 예방 사혈로 암 재발하지 말라고 사혈해서 과연 재발한 사람이 있을까? 제 기억에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요. 여기 이틀 전에도 그 사람도 12기인가 강사교육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신장에서 밑에 그 말하자면 요로 있는데 거기까지 쭉 이렇게 암이 쭉 내려와서 거기를 도려냈는데 와서 딱 그래요. 저는 의사 말은 안 믿어도 강사교육을 받은 선생님 말은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억이 딱 나서 병원에 가서 암 수술 딱 하고 그냥 달려왔어요. 재발 막는다고요. 우리 강사교육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 사람 내가 걱정하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저도 재발을 막는 게 얼마나 가능할까 보면은 100명 하면 겸손하게 얘기해도 97명까지는 재발 안 합니다. 지금 암 수술하면 재발이 가장 두려운 거죠. 수술을 하더라도 재발하는 게 두려운 거지 않느냐 그 얘기라. 그래서 나도 이제 수술까지는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암이 크면 수술하고 재발을 막는 걸로 우리 방법으로 하면 재발을 막을 수가 있다. 근데 그 재발을 막는 것이 97%까지는 100명 했을 때 97%까지는 안전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다른 각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상처가 나고
그게 아물려고 하면 상처가 아물려고 하면은 세포 분열이 일어나야만 상처가 아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포가 분열하려고 하면 체세포에 생식 기능이 남아 있어야 돼요. 재생복원이 되려고 하면 세포 분열이 일어나야만이 재생복원이 가능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세포 분열이 일어나려면 체세포 생식 기능이 남아 있는데 내가 그러잖아요.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왜 하냐고 물어보는 건 나한테 묻지 말고 내가 의사한테 물어봐라. 의사한테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왜 하죠? 이거 먹는 약이나 일회사나 집중이나 다 원리는 다 동일합니다. 현대학에 우리가 암을 바라보는 게요. 왜 수술한 후에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왜 하지요? 뭐 먹는 일회사나 이런 약들 다 똑같아. 원리는 똑같아요. 이걸 왜 합니까 하면 암세포가 더 이상 커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럼 물어야 돼요. 우리가 약을 먹든 항암을 하든 방사선을 하든 그 치료 행위로서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암세포가 커지는 걸 막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게 있으니까 그대로 답변해줘요. 그 양리 기능이 치료 방법이 대부분 빛을 이용해서 체세포 생식기를 파괴합니다. 세포 분열을 못하게 위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암 조직이 세포 분열로 빨리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체세포 생식 기능을 파괴하는 게 지금까지 나온 현대의학의 항암이나 방사선 요법 먹는 약도 체세포의 생식기를 파괴하는 게 양리 기능의 주 목적이다. 이렇게 답변할 거예요. 의사들도 학자들도 다요. 그러면 또 물어야 돼요. 그러면 항암 치료로서 생식기가 파괴된 세포도 세포 분열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어떻게 답변할까요? 세포 분열 당연히 못한다고 하죠. 사람으로 말하면 정관 수술을 하고도 애 놓을 수 있습니까? 하면 애 못 놓는다고 하지. 정관 수술 안 하고 애 낳는다고 할 수 있느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당연히 세포 분열 못한다고 해요. 그래요? 그러면 또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한 번 태어난 세포가 영원히 사냐 80일을 주기로 죽고 태어나고를 반복하느냐. 지금까지 어때요? 체세포 한 명 수명은 약 45일에서 80일을 산다 그러죠. 80일을 살면 사람의 자식 놓듯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건강한 자식 세포를 남겨놓고 부모 세포는 녹아서 체계는 그 녹아서 일부는 영양분으로 재활용되고 일부는 모공을 통해서 나와서 보습 효과를 한다 이렇게 써놨죠. 그러면 체세포 생식 기능이 파괴된 거는 세포 분열을 못한다는 게 현대의학에도 물어봐도 아니라고 답변을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크게 확대해서 사람을 남자들이 정관 수술을 다 해버렸어요. 이제 여성분들 난수 수술 다 해놓고 자식 놓으라고 하면 놓을까요, 못 놓을까요? 당연히 못 놓죠. 그럼 그 사람들 죽고 나면 이세가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안 남죠. 그래서 항암 치료를 강하게 한 사람은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항암 치료를 강하게 하면 체세포 생식기가 많이 파괴된다는 것을 지금 의사들이 알고 있을 거냐 없을 거냐? 당연히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동원하느냐? 한 번에 강하게 쫓으면 사람이 금방 죽어버리니까 약하게 여러 번 나눠서 막 20번 30번 합니다. 약하게. 근데 약하게 하나 강하게 하나 목적은 체세포 파괴 목적이라는 거예요. 생식기 파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동물한테도 사용할 수 없는 거다. 지금 여러분들 눈으로 봐라. 농촌에 젊은 사람들 다 나가고 자식 놓는 사람이 없으니까 농촌 노인들 다 죽고 나면 농촌에 지금 빈 공간 안 돼요. 그래서 여자들이 자궁암이나 이런 걸 수술하고 거기 항암제 집중적으로 항암이나 방사선 쪼여버리니까 세포 분열을 안 하고 기존에 있는 세포는 죽어서 다 녹아서 없어지고 나니까 거기 뻥 뚫려버리니까 생식기 쪽으로 대변이 나오고 해서 울고불고 난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체세포 생식기를 파괴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여러분들 생각에 체세포 생식기가 얼마나 파괴됐는지 모르잖아요. 파괴가 많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또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현재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암이라고 진단 받은 사람이 100%다 암일 거냐? 아니면 섬유종이나 혹을 암이라고 하고 수술할 가능성이 높으냐? 여러분 머릿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내 얘기가 아니고 좀 몇 년은 됐어요. 현대 학자들이 암세포를 떼가지고 조직 검사를 해보면
45%가 오진이랍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학자들 얘기예요. 이게 암세포냐 암세포가 아니냐. 그래서 나는 이걸 비교하는 거 그러거든.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미쳤고 한 사람은 안 미쳤어요. 암세포는 미친 세포고 정상세포는 안 미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걸 구분하는 게 오진율이 45%라고 그래요. 그러면 5%가 넘어가서 50%만 돼도 검사 하나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암을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약하게 하고 살아남은 사람은 내 표현에 그러잖아요. 암이 아닌 걸 암이라고 오진해서 수술해놓고 항암 치료 약하게 해놓은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지만 100% 암인 사람을 항암 치료 정식으로 하고 복수가 찬 사람은 산 사람 없다. 이래버려요. 그러면 이제 또 머릿속으로 그 생각이 돌아요. 내가 뱃속에 있는데 이게 암인지 혹을 암이라고 하고 수술을 했는지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은 아니어도 97% 구분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제가 강의하는 내용만 들어도 이해가 가능해요. 암의 원인 물질이 뭐라고 그랬죠? 강산이라고 그랬죠. 강산이 혈액 속에 있는 영양분을 녹여버리면 빈혈이 와요. 강산이 뼈를 녹여버리면 골다공증이 오는 거고, 또 강산이 신경선의 피복을 녹여버리면 알츠하이머, 파킨슨병이 오고요. 그러면 빈혈이 있는 사람은 혈질이 강산성이 됐다 이렇게 진단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암을 진단받기 전에 빈혈이 있는 상태에서 암을 진단받으면 거의 97% 이상 암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다. 근데 빈혈이 없는 상태에서 진단받은 암은 암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큰 틀에서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 빈혈이 없는 사람이 암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하면 복수가 찰 확률이 그만큼 떨어져요. 산도가 높지 않으면 복수가 안 차니까요. 근데 이미 빈혈이 있는 사람을 수술하고 항암 치료해 놓으면 거의 100% 복수가 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뒤를 연결해 보면 어때요? 우리가 조직 검사에서 45%가 암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전에 갑상선암이나 이런 거, 갑상선암 이것도 얘기하면 제가 실화를 그냥 얘기해 주면 재밌을 건데 지금 시간이 다 됐대요. 한 시간이. 저는 이 일을 이제 한 35년 동안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 실화만 얘기해도 여러분들한테 못다 얘기합니다. 실화만 가지고 얘기해도 제가 강의하는 거나 책이나 유튜브에 하면은 치료 효능을 절대 과장 안 합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10개가 나오면 8개까지만 효과 있다고 하지 10개 다 있다 소리 안 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들은 다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요 남은 이제 부족분은 1시간 쉬었다 다시 10분 쉬었다 다시 들어올게요.